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 원포인트 레슨 과정에서 실패하지 않는 시니어 소상공인 창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동덕여자대학교의 윤석호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업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기초를 세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창업과 스타트업은 같은 용어이기도 하지만 뉘앙스에서는 사실 좀 차이가 있는 또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창업을 크게 보면 이게 학문적인, 이론적인 어떤 구분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벤처 창업이라고 해서 기업형으로 어떠한 창업을 하는 것, 이거는 또 혁신형 창업이나 또는 이러한 경우를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소상공 창업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컬 기반으로 지역에서 그냥 가게를 차린다, 가게를 차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소상공 창업이라고 하는데, 또 소상공 창업은 자영업 창업이나 또는 생계형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업 분야 중에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거는 소상공 창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으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스타트업을 칭하는 건 아닌 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 우리들이 창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40년경에는 인간의 수명이 90세 정도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는 타 국가보다 좀 더 수명이 좀 더 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이 창업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다음 두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체감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취업 시기는 과거 대비해서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은퇴 시기는 점점 빨라지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29.2세, 여성이 27.9세,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점점 늦춰져서 30대 초반에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취업이 늦어지는데,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통계가 잡히는 그런 기업들의 통계 자료일 뿐이고,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업들의 통계까지 하면 한 40대 중반에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15년 정도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45세, 그러니까 40대 중반 또는 40대 후반에 은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취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창업의 길로 들어선다든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장년 계층의 재취업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의 기대 수명으로 기대되는 90세까지 이후 동안에 적어도 20년에서 30년 정도는 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업이란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경제 구조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으로 통해서 급속한 성장을 거둬온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대기업 위주의 산업 정책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OECD 자료에 따르면 재벌 주도의 한국의 수출 성장 모델이 한계에 직면해서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별로 크지 않은 그러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250명 이상인 한국 대기업의 고용 비중은
불과 12.8%에 불과합니다. 그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이 이제는 낙수 효과가 없는 그들만의 잔치라는 그런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앞으로의 경제 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이런 창업을 통해서 어떤 고용 창출을 이뤄내고 경제 성장을 이뤄내는 그러한 것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역시도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술의 진보로 일자리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기능형 로봇,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과 같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향후 20년 안에 현재 직업의 47%가 높은 리스크에 처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3% 정도가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직업이나 어떤 그러한 그 직업에 대한 개념이 앞으로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다시 창업이란 것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수 불가결한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으로 창업 지원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기준으로 정부에서 그 국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5천억 원 정도가 그 예산이 잡혀 있고 이러한 예산 추이는 해마다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범위 안에 소상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창업 지원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상공인은 어떤 그 형태를 의미할까요? 예. 소상공인의 기준은 현재 법적인 기준을 보면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로 소상공인의 그 범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원 이하, 그 중에서 이제 음식 숙박업은 10억 이하, 도소매는 50억 이하, 제조는 120억 이하이면서 동시에 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에서 10인 미만인 이러한 경우를 소상공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고 했을 때 그 소상공인의 주로 업태 종류를 보면 뭐 가장 많이 다시 시도하는 것들이 요식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업,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그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미용실이라든가 또는 어떤 무슨 네일 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또는 판매업, 판매업은 오프라인 상태에서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또는 온라인 상에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그 소상공인 업종으로 많이 창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요식업으로 한다면 카페로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카페로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직접 어떤 그 카페 창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형태로 할 것인지 서비스업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어떠한 자격 취득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떤 기술 습득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또 판매업을 한다면 오프라인 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자의든 타의든 어떤 불가피한 요소로 인해서 그 퇴직을 하게 됐을 때 그 창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통칭해서 시니어 창업자 또는 중장년 창업자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시니어 창업자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고 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창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 위험 요인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좀 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그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은 그 기존의 그 급여 생활을 하는 형태에서 퇴직을 통해서 어떤 그 창업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급여를 받았던 그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만 하다가 갑작스럽게 창업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 상황, 그런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매우 신중한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본인들이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어떤 고정관념들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집이 좀 센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창업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실패했을 경우에 재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니어 창업자들의 그런 특성에 고려해서 우리가 창업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다음에 5가지 것들을 이뤄낸다면 창업 실패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유망한 창업 아이템의 선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창업을 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그래도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아이템으로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실패율을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째로 이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명확한 고객 정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가? 어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의 음식이든 어떤 의류든 이런 거를 판매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작을 해야 창업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에 실패하는 비중 중에서 40% 이상이 본인의 고객이 명확한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알아야 매출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정의에 대한 것이 명확히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번째, 당연히 불필요한 비용 절감입니다. 창업에는 당연히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자금이 창업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필요한 자금의 규모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규모 중에서 굳이 처음부터 들이지 않아도 되는 비용,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른 채 무작정 자금을 투여하다 보면 저희가 규모 있게 안정적으로 자금 집행이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4번째, 정확한 상권 분석과 입지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오프라인 기반의 어떠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온라인 기반이라고 한다면 굳이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상권 분석 같은 거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단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의 고객이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 고객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인지 어딘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걸로 대체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철저한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자금 조달, 창업을 시작을 하면 처음에 당연히 자금이 투여가 되고요. 내 사업이 어느 정도 매출 구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가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금 규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금 규모를 조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시작하셔야 도중에 어려움 없이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업 유망 아이템을 그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창업 유망 아이템은
그 창업자의 그 창업 여건을 일단은 좀 고려해서 창업 융합 아이템을 좀 골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외부의 어떤 정보나 아니면 누군가의 그런 어떤 뭐 얘기를 통해서 아, 이러한 분야가 굉장히 그 유망하다더라. 그런 얘기를 뭐 들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유망 아이템을 누구나 다 시작을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일까요? 예, 그렇지는 않겠죠. 예. 아무리 좋은 유망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 창업자가 할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인지 아닌지 그런 여건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의 말만 듣고 유망 아이템에 무조건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그 위험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그 경쟁자의 참여가 좀 그 적은 그런 분야가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공으로 가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방하기 힘든 업종일수록 더더욱 좋습니다. 물론 이런 업종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유망 아이템을 찾고자 하는 어떤 조사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이런 업종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당연히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업 유망 아이템의 특징을 보면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것일수록 더 좋습니다. 특별한 수요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아이템보다는 아까 얘기한 고객 정의라는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겠죠. 보다는 우리의 고객이 누군지 알고 있고 그 고객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창업으로서 좀 더 유망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간 매출이 또 높은 그런 분야가 주간 매출보다는 야간 매출이 높은 분야가 당연히 창업으로서 더 유망합니다.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이제 근로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낮에는 주로 이제 회사에 있겠죠. 그런 다음에 회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간에 어떠한 소비 그런 그 행태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간 매출이 높은 업종이 창업으로서는 좀 더 유망 아이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과 시대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좀 더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인기를 많이 끄는 그러한 아이템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상황에 뭐 좀 더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면 좀 더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창출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아이템이 필요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이템이 필요한지 여부는 가격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능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요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적인 품질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아이템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객이 가격에 민감한 고객인지 아니야. 가격에 민감하진 않지만 어떠한 기능적인 거를 요구하는 고객인지 아니면 서비스의 어떤 품질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고객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아이템을 발견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조사나 어떤 해외의 어떤 동향 조사를 통해서 아이템을 생각해내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성공한 창업 아이템 중에 상당수가 통계적으로 한 70% 이상이 사실은 모방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이미 좀 알려져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도입을 해서 거기에 로컬화 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평소에 많이 잘 알고 있거나 또는 그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런 것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을 하면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 절차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창업을 희망하는 업종에 대해서 일단 정보 수집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보 수집을 해서 어떠한 것들이 좀 더 창업 아이템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수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그 업종에 대해서 그 이용 체험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것을 직접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대면 조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 취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보 아이템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 후보 아이템에 대한 정밀 분석과 검토를 이뤄냅니다. 그 다음 이 아이템에 그런 과연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그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업종이나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 중간에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우리의 사업체를 이끌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에 필요한 어떤 그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러한 것을 좀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뭐 인터넷 시대고 모바일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웹상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일단 처음에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 뭐 좋은 정보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정보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찾아내는 그런 좀 훈련이 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전문 서적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된다면 좀 낭독을 해 보시기를 그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알고 있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언론 매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꽤 그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어떤 홍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어떤 창업과 관련된 강좌들이 그 정부 시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회가 되신다면 좀 들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창업 교육을 받으시고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와 창업 교육을 받지 않으신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했을 경우에 교육을 받으셨던 창업자 분들의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창업 아이템도 그 사람과 같아서 그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시작할 수 있다면 좀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템을 선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성숙기에 있는 아이템도 성장기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진입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매출 구조를 이뤄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쇠퇴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아이템을 지금 시작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무리 또 성장성이 높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공을 거둔 분야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보통 남들이 무언가를 했대, 야 이거 했는데 굉장히 돈을 크게 벌었대, 이런 얘기들을 창업을 시작할 때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나도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템만 같을 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흐름, 그다음에 자금의 규모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창업자의 적성이나 경험, 지식, 기술 특징과 같은 거를 결합할 시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험성이 높으면 창업자가 적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득도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는 실패 위험이 좀 더 높지만, 그러니까는 도전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성공 확률을 높여갈 것인지, 아니면 진입 장벽이 낮은 상태에서 내가 좀 더 무언가 마케팅적으로 좀 더 먼저 시작을 한다거나 어떤 선점 효과를 가져감으로써 뭔가 가져갈 것인지, 이거는 창업자의 판단하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창업 아이템 선정의 그다음 기본 원칙으로 네 번째 아이템의 적성 부합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의 같은 경우는 그 인허가가 필요한 그런 그 창업 아이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무작정 무턱대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나 또는 지자체 관청에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가면서 또 시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내가 그 시작을 하고자 하는 상권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봐야 됩니다. 그 입지를 통해서 내가 오프라인 기반의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느 곳에 나의 자금 규모나 뭐 나의 어떤 거리적인 어떤 위치나 뭐 이런 걸 따져서 뭐 가게를 선정하게 될 텐데, 상권을 먼저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서 가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먼저 선정해서 하고 간다면 그 아이템이 좀 부합할 수 있는 상권을 찾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창업 아이템의 유형으로 여기는 그 성격과 적성에 따라서 좀 그 구분을 좀 해놓은 편입니다. 하지만 뭐 반드시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성격의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아이템이 맞더라, 그런 정도로 참고적인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외향 사교적인 성격에 있으신 분들은 뭐 외판업이나 뭐 웨딩 이벤트업 또는 뭐 광고업, 뭐 여행 보조업 이런 것들이 좀 더 어울린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내향적이고 침착하신 성격의 분들한테는 어떤 뭐 꽃가게나 또는 뭐 숙박업, 어떤 뭐 신발 할인 판매점 이런 것들이 주로 어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굉장히 우직하게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일반 음식점이나 어떤 그 가전제품 수리업 이런 것들이 좀 더 적합할 것이고, 내가 무언가 저돌적으로 도전적으로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추진력이 좀 좋은 편이다 라고 하면 어떤 레저업이나 오락 이벤트업, 주점업 이런 것들이 좀 더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탐구적인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어떤 정보통신업이나 과학 모험기기 전문점, 국가통신업 같은 업종이 좀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상가 같은 상권을 정해서 어느 쪽에 이제 가게를 낸다라고 가정했을 때 각 층수별로 좀 더 부합하고 좀 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100%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이러한 업종들이 이러한 층수에서는 좀 더 적합하더라라는 정도로만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지하 1층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노래방이나 어떤 만화방이나 호프 전문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1층, 가장 사실 임대료가 비싼 그런 층수죠. 예, 지상 1층에는 음식점이나 어떤 의류, 뭐 서점,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2층에는 뭐 미용실이나 뭐 당구장, 커피 전문점은 지상 1층에 있어도 되지만 지상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임대료를 좀 더 저렴하게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 있다라고 하면 2층으로 가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지상 3, 4층에는 헬스센터나 어떤 고시원, 뭐 독서실 이런 것들이 보통 적합하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자금별로 아이템은 요것도 정확하게 딱 요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요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0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구두나 뭐 운동화 빨래방, 뭐 이렇게 뭐 잉크 충전방, 토스트 샌드위치 이런 업종들에 해당하고요. 3,000만 원까지는 해산물 전문 카페나 뭐 어린이 만화 전문 대여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한 5,000만 원 이하로 뭐 우동 전문점, 멀티포카 카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억 원 이하로는 PC방이나 뭐 샤브샤브 전문점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억 원이 넘게 드는 경우는 한정식 집을 한다거나 좀 더 단가가 좀 더 높은 아니면 뭐 노래방 체인사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창업 자금,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한다고 하면 창업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창업 자금은 크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떠한 필요한 그런 시설 자금이 있습니다. 창업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프라인 형태의 어떤 가게나
건물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안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집기나 기계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설비 구입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설 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사업을 영위해 나가면서 필요한 운전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사업 운영에 따른 어떤 인건비나 고정적으로 나가게 되는 어떤 고정 경비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 자금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시설 자금만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운전 자금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창업 자금 조달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창업 자금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중요한 그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보면 내가 창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에는 자기 자본 조달 방법이 있고 타인 자본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본 장표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스스로 자기 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거에 해당된다고 한번 보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아래에 이제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창업의 종류 중 그 벤처형 창업이나 어떤 스타트업을 할 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상공인 창업의 같은 경우는 국가를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곳에서 여러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자금들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각 지역별로 그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그런 또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이름이 돼 있고 각 지역마다 뭐 충남신용재단, 뭐 부산신용재단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있는데 이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 자금을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자체별로 그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자체의 경제진흥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경기도에 있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나 전라북도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처럼 모든 그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진흥원들이 있는데 이 진흥원에서 또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 그런 거를 그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그 지원금 명목이 아니라 일종의 그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융자 프로그램인데 그 은행에서 빌리는 그런 융자보다는 금리를 훨씬 더 저렴하게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또는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자금들을 그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또 그다음에 상환 기간도 좀 길게 해가지고 그 융자 형태로 그 빌려주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그 소상공인들에 위한 그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융자 프로그램만 가능하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은 일단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상 지원금은 그런 그 혁신형 창업이나 벤처형 창업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입지 선정, 그다음 또 창업 실패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입지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입지 선정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략적인 위치를 먼저 그 선정을 좀 해야 됩니다. 먼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뭐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어떠한 지구를 할 것인지, 그 다음 그 지구 내에서 어느 지점에다 할 것인지, 뭐 이러한 식으로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선정을 하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내가 희망하는 어떤 창업 업종의 그런 조건에 그 지역이 맞는 것인지 그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유동 인구의 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그 고객은 이 정도인데 향후에 고객 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기존에 있는 시장에 내가 뛰어들어서 똑같은 그런 고객 수에서 소위 그 파이를 나눠 먹기 한다는 식으로 나눠 가지는 시장인지, 아니면 앞으로 고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범위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인근의 상가나 동종업종, 대형 점포 등의 영업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권 내 안에 주거 상황이 뭐 아파트가 많은지 아니면 뭐 주택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되고 세대수와 인구수 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경쟁 점포의 위치나 영업 상태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계략적인 위치를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권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상권은 그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또 형태에 따라 다르고 또 상권은 또 변합니다. 예, 당연히 그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상권의 형태에 따라서 그 안에서 다루고자 하는 어떤 상품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별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1차 상권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리의 고객 정의를 해서 우리가 정한 우리의 고객의 60, 70%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1차 상권을 정하고, 그 다음 2차 상권으로 1차 상권의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고객의 20에서 25%가 거주하는 지역의 범위를 2차 상권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고객들은 3차 상권의 범위에 있다라는 형식으로 그 우리의 상권에 대한 그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비 점포에 대해서 물색을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투자 금액, 그 다음에 규모, 어떤 층수, 아까 층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 또 자가로 할 것이냐 임대로 할 것이냐 요소를 감안을 해서 점포들을 물색을 하시면 됩니다. 상권 분석 절차를 보면, 첫 번째 상권 지도를 작성을 하고 주요 건물 및 공공시설을 파악한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소득, 소비 수준과 특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상권 지역의 부수 기능을 파악한 다음에 교통은 어떤지, 또 예상 매출액을 통해서 우리의 손익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변화 가능성을 분석해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그런 형태로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은 계략적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상권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비 점포를 분석한 다음에 상권을 분석하는 형태로 그런 프로세스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점포 입지가 이제 등급 점포, 그러니까 어떤 상권에 위치한 어떤 점포를 고를 때 당연히 입지에 따라서 어떤 등급이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임대료나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A급지라고 보는 경우는 상권의 범위가 넓으면서 유동인구나 배우지, 거주 주민까지 흡수할 수 있는, 대신에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업종 전환이 좀 더 용이한 그런 것들을 보통 A급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세권 또는 대학가 또는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골목 초입, 이런 정도를 A급지 점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B급지는 A급지보다 상권의 범위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동인구의 일부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B급지로 보통 봅니다. 하지만 배우지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판매업보다는 음식점인 경우에 B급지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C급지에 같은 경우 상권의 범위가 이제 가장 좁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유동인구의 아주 극히 일부 부분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 배우지 주민의 한정에서 무언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체인점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하고요. 그 다음 소규모 장사로 시설비가 비교적 들지 않는 그런 업종은 C급지 형태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에 따른 점포 선정을 보면 그 역세권 그 상가 점포 같은 경우 역에서 한 반경 100에서 한 300m 이내에
점포를 얘기하고 음식업이나 소매업 또는 서비스업이 보통 적합합니다. 그 다음 아파트, 단지 내에 요새 아파트가 새롭게 조성이 되면 그 점포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5평에서 10평 정도의 소규모 에서 어떤 뭐 생필품이나 어떤 뭐 그 안에서 소비하는 어떤 소규모 음식점, 뭐 슈퍼, 학원,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접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파트가 아닌 그 다음에 주택가 내에 있는 경우에는 5평에서 10평 정도의 소규모 그런 점포들을 내면 좀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 다음 점포별 입지에 맞는 사업으로 또 상가를 봤을 때 뭐 근린상가나 지방상가, 대도시상가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근린상가의 경우 일용품이나 식품 등의 잡화 또는 지방상가의 경우는 어떤 유행하는 상품점이나 또는 음식점의 경우 단품보다는 다양한 메뉴로 해서 하는 것이 좀 더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사업이 다 가능하지만 가능하고 좀 더 이제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가 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소상공 그런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어떤 좀 저리로 융자를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외에 그거 외에 일종의 보조금 형태로 또 지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2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소상공 그런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실 때 먼저 창업에 대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비용으로 어떤 점포 같은 거를 구하기 전에 미리 어떤 점포에서 어떤 창업과 경영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 점포들을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어떤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점포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한 입지가 좋은 그런 역세권에 또 보통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카페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면 그 역세권에 있는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런 곳에서 내 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어떤 판매업을 한다고 하면 그 점포 안에서 내가 한번 그거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점포 실습뿐만 아니라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창업 비용의 일부를 또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런 총 사업비 중에서 한 50% 정도는 창업자인 여러분들이 자기 부담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가 무상 형태로 지원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되면 정책자금의 융자 프로그램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직접적인 대출을 저리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금적인 측면이나 어떤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줄여가면서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은 일종의 성공불 융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불 융자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을 사업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은 후에 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 상환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란 게 이제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시게 되면 상환의 의무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2천만 원, 평균은 1,5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성공하시게 되면 총 5년 기간 동안에 5년의 상환 기간 동안 약 2.5%의 고정금리로 여러분들이 갚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실패하신다 그러면 상환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은 일종의 기금 형식으로 수시 접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기금 형태로 책정이 돼 있는 거고 신청할 때마다 심사를 통해서 소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조기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빨리 신청을 하셔서 예산을 받아가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제 강의는 모두 강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창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잘 선정을 하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고객을 명확히 알고 시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그 다음에 하루빨리 매출 구조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그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고객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 고객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실패율을 상당히 줄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